안녕하세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세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12월에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두 번째 공동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는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 바로 하반기 핵심 투자 테마,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기업분석부 권윤구 수석연구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깊이 있는 투자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저와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이승재 차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IPO 시장과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2021년 하반기 핵심 투자 테마인데요.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펀드 성적표가 올 초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우려감이 재확산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먼저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단기적으로 주춤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되겠는데요. 좀 더 길게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의외로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품 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는데 길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임대료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부담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가 계속 증시를 압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더욱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윤구 연구원님께서는 또 글로벌 선진 시장 주요 기업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하반기 시장 전망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경제활동 정상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까지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들 아무래도 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들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경제활동 재개 관련된 수혜주들, 뭐 소비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예,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서 뭐 탈탄소 관련된 뭐 수혜주들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하반기 투자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반기 핵심 투자 테마로 저희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테마 이쪽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전기차 지금 올라타면 되는 건지 좀 막연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메타버스가 이제 뭐 당연히 뭐 타는 버스를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놓고 보시면은 메타라는 이제 가상을 뜻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이제 유니버스가 더해진 이제 합성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이제 가상 현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가상현실에 아바타가 첨가된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던 그 용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화두가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실내 활동이 늘어났죠. 예, 뭐 원격 근무도 하게 되고 수업도 다 집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요.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가 이제 게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게임이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집에 네. 계시는 시간이 좀 길어지셨나요? 재택근무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집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에서 오아시스라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오가는 그런 미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좀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영화도 네. 그 메인 컨텐츠는 이제 게임이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이루는 주된 이제 컨텐츠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와 가장 좀 밀접한 게임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2003년에 출시가 된 게임이고요. 게임 제목 그대로 또 하나의 삶이 그대로 게임 안에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바타를 키워서 뭐 취직을 하고 뭐 다른 유저들이랑 결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IBM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 게임 안에다가 사이버 사옥을 건설을 해서 뭐 되게 좀 단순한 의미의 좀 원격 근무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됐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고요. 그 레고처럼 생긴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이구나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레고처럼 생긴 네모난 블럭을 가지고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유저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2014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갔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은행과 MZ세대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면 학교, 넘어서서 직장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임이 있는데,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올해 초에 상장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이제 종목으로 항상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게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마인크래프트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레고처럼 생긴 이제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게임들이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손쉽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이 되는 로벅스라는 가상 화폐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제로 현금화가 되거든요. 예. 진짜요? 네, 달러로 이제 현금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정말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연구원님, 오늘 세미나가 또 투자 테마를 점검하고 저희가 투자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또 마련을 했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게임 엔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엔진이 뭐냐면 이제 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게임 엔진 시장은 크게 2가지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하는 유니티 엔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회사는 근데 비상장입니다.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텐센트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텐센트? 왜냐하면은 텐센트가 에픽 게임즈 지분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대 주주 그렇습니다. 정도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제 유니티 그리고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텐센트, 네, 이 두 회사를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수혜주 굉장히 많이 좀 찾으시는데, 네. 저는 이제 국내 엔터주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물리적인 캐파의 한계가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가율 자체도 오프라인 콘서트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수익성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엔터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SM 출신의 에스파라는 걸그룹들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 투자를 검토하신다면 게임 엔진 사업자를 좀 주목하시고 국내 투자를 하신다면 엔터주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해당 기업과 업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 펀드 상품을 또 검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블록스 같은 기업은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거의 그냥 게임 회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이제 네.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한 가지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 구독 방식의 이제 서비스고, 그래서 한 달에 뭐 $9, $10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은 게임 안에서 뭔가 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이제 게이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광고인데, 사실 뭐 광고도 이미 게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게임 광고 시장의 성장이 약간 좀 더뎠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를 계기로 해서 그 성장세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존의 이제 인게임 광고 시장을 보시면은 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콘솔이나 PC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광고의 뭐 성과를 측정을 한다거나 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들이 약간 좀 더뎠어요. 아무래도 게임기나 PC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를 계기로 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트래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래픽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드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이제 성과를 높이는 그런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게임 시장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면서 아마 인게임 광고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래픽 증가와 함께 이 게임 내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 가상화폐인데요. 제가 아까 그 로블록스에서 로벅스라는 가상화폐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발자가 이제 아이템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로 제가 받게 돼요. 근데 그거를 1로벅스당 0.0035달러로 로블록스가 환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그 외부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 콘서트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작년에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 힙합 아티스트가 온라인으로 이제 가상의 아바타를 가지고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청자 수가 한 2,700만 정도 나왔습니다. 꽤 높았네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기를 끄는 하나의 컨텐츠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외부 컨텐츠 판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발빠른 투자자 그리고 기업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가 크게 사용료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 여기에다 인게임 광고, 가상화폐 등 정말 외부 콘텐츠 수익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연구원님과 함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좀 다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 테마,
전기차 시장과 자율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1년 전만 해도 사실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전기차를 보곤 해요. 요즘 시장 규모가 어떤가요? 전기차가 지난해만 보면 한 3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 중에서 한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 전해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기간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 20% 정도 판매가 감소했다는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성장세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한 비율을 침투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한 4%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이게 5%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올해가 특히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게 많이 팔리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율이 올해 한 5%를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보통 산업에서 이 침투율이 5%가 넘어가면 본격적인 성장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가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테슬라의 신차가 또 출시될 예정이고 젊은 사람들한테서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광풍을 일으켰던 이 테슬라 주식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 주가가 주춤하다 요즘 다시 올라가고 네. 있긴 한데요. 테슬라 주가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요인을 봐야 합니다. 어떤 건가요? 테슬라의 경쟁력인데요.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를 관리하는 능력, 네. 그 다음에 모터의 성능, 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는데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앞에 2가지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의 오를 부분은 이 자율주행 기술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FSD라는 이름으로 네. 풀셀프 드라이브이라는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시판 중인 차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인 건 맞습니다. 다만 기존의 그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와 테슬라의 다른 점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네. 자율주행 기술이 있더라도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반영하는 그런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테슬라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의 주가 행보를 보면 전기차 기술 개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으로 이제 테슬라를 주목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실상으로는 미국이 아니고 유럽과 중국이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이요? 네네. 사실 중국에 대한 저희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발이 다 중국 발이기 때문에 중국이 근데 친환경차인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를 선도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그리고 CO2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럽은 전통적으로 CO2 규제가 강한 지역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막강하게 뿌리면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글로벌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되었고요.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됐을까요? 전기차가요? 올해 한 전반적으로 보면은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계속 올해 연말로까지 보면 2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이 무엇인가 뛰어들면 거기서 획기적인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근데 리스크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는 역시 좀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펀드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분산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단일 종목보다는 글로벌 펀드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단계는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한 2.5에서 3 정도 단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메라나 라이다나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주를 이룬다면 나중에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통신, 즉 사물과 차량,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단기적인 투자라면 반도체 그리고 센서, 카메라 업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단기 관점의 투자라면 사물 인터넷 그리고 관련된 통신 업종으로 좀 범위를 확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차트는 이제 전기차 구조 차트였는데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전기차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 국내 전기차 산업에만 투자하실 게 아니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방문하시면 또 상품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과 또 궁금증을 물어봐 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주가 흐름,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로블록스 주가가 네.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에서 4월달 지표를 공개를 했었는데 모든 지표들이 3월보다 다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좋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5월달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5월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슬로우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다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지 좀 어떤 사용자 지표를 발표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좀 후행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효한 투자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여전하죠? 맞습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을 좀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G2가 굉장히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에 반도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 리스크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차 시장만 보면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침투율만 5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중국 내 시장만 갖고 가더라도 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중국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성장성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 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반기 핵심 투자 테마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서 좀 숨가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진짜 시간이 애석하네요.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와 함께 챙겨봐야 될 사항과 리스크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투자 성향에 대해 맞는 상담과 또 투자 적합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선생님의 판단으로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투자 상품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세미나도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과도 인사드리도록 하죠.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